자, 이번 시까지 일제강점기 들어왔습니다. 페이지는 316쪽이고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시기 구분을 하는 문제가 대다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해보자 이런 건데요. 자, 1기는 1910년에 나라를 뺏겼죠. 그리고 1919년까지 이때 이제 3.1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를 헌병들이 경찰까지 통치하는 헌병 무단 통치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헌병 무단 통치가 등장을 했고요. 자, 2기 당시에는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있은 다음에 일본 놈들이 충격을 받아요. 얘들이 그 3월 1일에 우리 대학살극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만세운동을 했는데 태극기를 들고 만세했는데 얘들은 총칼 휘둘리면서 싹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 대학살을 하면서 국제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일본 쟤들 식민 통치 저렇게 하는 거 비인간적으로 하는 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쟤들하고 거래 끊을 거야.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일본 놈들이 몸을 사려요. 그러면서 야 미안해.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건 실수였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라는 문화 통치 시기가 갑니다. 문화정치, 문화통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딱 봤을 때 이제 문화적으로 통치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엄청나게 기만적 문화통치 시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이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이 시기였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3기 때는요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인데 1945년은 우리가 광복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8.15 광복이 있었을 때,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가 끝났을 때인데, 그 이전에 1931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 얘들이요, 이때 당시에 문화 통치, 그래서 전 세계 여론 악화되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세계 공황 같은 경제 공황이 옵니다. 그 여파가 또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가만 있어봐. 이거 우리 잘못 아닌데. 그리고 얘들이 우리한테 뭐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바꾸면서 몸을 사렸는데 가만 보니까 얘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막대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군국주의로 갑니다. 군국주의를 뭐냐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고, 그리고 1937년에 그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은 미국까지 쳐버리는 진주만 습격.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발발하면서 지금 보면 어때요? 완전히 미추광이처럼 돼버렸죠. 이것이 언제입니까? 그 1931년 전쟁에 광분한 일본. 그래서 얘들은 이때 어떤 통치로 들어가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 조선인들 웃긴 놈들이네. 얘들 지금 뭘로 만들어야 돼요? 총알바지 이런 것들로 만들고 전쟁 물자로 사용해야죠. 그러면서 얘들이 지금 조선인의 이름도 없애라고 하면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민족 말살 통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구분을 잘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자, 일단 분위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910년대 들어가죠. 헌병들이 무단으로 통치합니다. 1907년, 1909년까지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남한 대토변 작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일 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달하니까 얘들이 이제 싹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헌병을 등장을 시켰잖아요. 헌병을 등장을 시킨 다음에 헌병이 어떻게 경찰력까지 보고 또 행정까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다 헌병이 통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잔혹한 통치예요. 무단 통치잖아요. 무력으로 그냥 절단을 내버리는 무단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헌병들이 그냥 우리 대한제국.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왜 조선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분명히 대한제국인데요. 자, 보세요. 일본 놈들이 나라를 꿀꺽했어요. 자, 나라를 집어삼킨 다음에 대한제국이 우리 속국이야. 그러면 일본 더 큰 제국이 돼야 되잖아요. 니까 것들이 무슨 제국이야? 야,
강등시켜. 그래서 조선으로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얘들이 강등시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강등돼버린 조선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이 헌병들이 등장을 해서 이 조선인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몇 명만 모이면 3명 이상 모여버리면 그냥 잡아갔고, 그리고 길 가면서 이런 거죠. 이때 당시는, 지금은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이 와서 인사하고, 자, 신호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점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띡띡띡 오죠. 누가 와요? 헌병, 무장돼 있는 헌병이 옵니다. 막 총 다 어이 내려. 딱 내리죠. 아, 무슨 일로? 웃긴 놈이네 이거. 네 신호 위반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되면 너는 한 50대 정도 맞아야겠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즉결 심판권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뭐 형벌을 내리는 건 누가 내립니까? 재판관, 판사가 내려야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헌병이 뭐든지 판사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즉결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몇 대 맞아야겠다, 몇 대 맞아야겠다. 태형이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드러 패는 거 있죠. 태형이 부활돼가지고 그 헌병대 지하로 끌고 가서 그냥 비밀리에 두드러 패는 거죠. 몇 대인지 알게 뭐예요? 그냥 패는 거고, 길 가다가 사람들 그냥 막 두드러 패는 건 일도 아닙니다. 헌병이 막 두드러 패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헌병 무단 통치입니다. 3명 이상 모였다? 자, 우리가 정치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지막지한 사회가 헌병 무단 통치. 자, 일단 317쪽 한번 볼게요. 자, 민족의 순환이고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정치,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고 총독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고요. 왕의 직속 기관이 조선 총독부예요. 총독은 왕이 직접 임명을 하는 건데, 얘들은요 육군 대장 중에서, 현역 중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와서 헌병들이 무단으로 통치하죠. 그래서 헌병 경찰제라고 합니다. 헌병들을 집어넣고요, 경찰 헌병이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 업무까지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 와서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띄려고 왔는데요 라고 하면 헌병이 띄워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얘기해봐. 이거 건방지네? 두드러 맞기도 하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을 때가 헌병 무단 통치 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태형령이 만들어지면서요, 조선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선인만 두드러 패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즉결 심판이에요. 기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즉결 심판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태형, 구타를 했었다라는 거고, 언론 집회, 결사, 이런 자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자, 그리고 관리, 그리고 교사, 이들도 무엇을 합니까? 제복을 입혀요. 제복을 입히고 검을 착용하게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무단 통치 시기고요. 그리고 얘들은 일단 주권을 뺏어갔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영토, 그러니까 토지를 뺐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이상한 것을 시행해서 토지 약탈을 벌이는데요. 이때 거의 우리나라의 토지 대부분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령이라는 거 만들어요. 회사령. 그래서 회사령은 허가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총독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면 안 해주겠죠. 회사를 못 만들게 하겠다는 얘기고,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뼛속까지 친일파. 그렇죠? 그럴 때만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일단 쭉 내려와서 표 밑에 볼게요. 1번 헌병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자, 양걸 1번에 무단 통치 시기의 중심기구.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조선 총독이 행정, 입법, 사법, 군사권까지 싹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왕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왕으로 군림해버렸어요. 다 불법이지 뭐. 강력한 헌병 경찰 통치가 실시되고요.
자, 조선총독부 됐고, 동그라미 2번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자, 요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선총독이 이 토지조사 사업 같은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다 뜯어가죠. 다 뜯어가면 얘들이 다 압수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겨주면 이 땅을 가지고 일본 본토에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팔아버린 거 헐값에. 그러면 돈이 만들어지죠. 이 돈은 다 누가 관리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총독한테 다시 주게 되는 거.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렇고요. 중추원이라고 만들어지는데 이 중추원도 아주 문제가 있어요. 이 중추원은요, 총독기관의 조선 총독부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이에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중추원을 만들어 놓고, 중추원은 뭐예요? 일종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인데, 이 국회기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니들 총독이 조선 총독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야, 조선인이라고 뭐 못할 소냐, 니들 정치 참여 시켜줄게 라는 거죠. 그래서 중추원을 만들어 놓고 정치를 해라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친일파들이 대거 중추원 관리가 되는 거죠. 한 번도 중추원에서 정식 회의를 한 적이 일기 때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명예직이에요. 그러니까 난 친일파야 라고 하고 다닐 때 중추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중추원 관리였는데요. 조용히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 친일파란 얘기예요. 자, 연가로 2번에 헌병 무단 통치의 내용입니다. 헌병 경찰을 앞세워서 폭력적인 통치를 시작했던 게 헌병 무단 통치예요. 자, 동남 1번 통치 볼게요. 재판 없이 직결 처분할 수 있어요. 직결 심판권이죠. 그래서 태형은 우리가 태장도유사 할 때 태형입니다. 자, 묶어놓고 두드려 패는 경우도 있고, 원래 이제 곤장 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태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징역 9류까지 마음대로, 야, 징역 또 한 3년 살아야겠는데 집어넣어. 야, 뭐야 이게, 그렇죠? 헌병이 경찰 행정 모두 관여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치 참여 다 금지시켰고요. 조선 태형령 한본법까지 1912년에 만들어요. 고급에서요, 이 시기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조선 태형령 언제 만들었느냐. 근데 우리 중급은 이 몇 년이냐 이런 건 물어본 적 없고 다 1910년대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 관소에서 비밀이행합니다. 그러니까 직결 심판했죠? 태 몇 대 때리자. 그럼 비밀 관소 어디 헌병대 지하실로 끌고 가죠.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조선인에 한해서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얼마나 맞는지 모른다니까. 조선인만 해당됩니다. 수용자를 형팔 위에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볼기를 노출해서 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기본권 제한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없죠. 3명 이상 모여서 이상하다 그러면 잡아갔어요. 합법이에요. 얘들이 말하는 합법. 그렇죠? 자, 교육. 관료와 교사들까지도 칼을 차고 제복을 착용했으니 얼마나 살벌했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지금 졸죠? 졸면 칼 꺼내면 돼요. 아이고 좋네. 야, 이게 뭐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318쪽 넘어갑니다. 경제편에서 이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 시험 엄청 잘 나오죠. 4번 시험 보면 3.5번 나오는 게 토지조사 사업이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토지조사 사업은 필기는 필요 없죠. 판서가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 총독부가 기간제 신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시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 화폐 정리 사업 보셨죠? 어떻게 해요? 그냥 날치기로 해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요 잘 몰라요 이 사실을. 그리고 신고를 했다라고 해도요 복잡합니다.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농민이 알았다 손 치더라도 저기요 저 제 땅 신고하러 왔는데요. 보자. 쫙. 야, 서류가 하나 빠졌네. 다시 갖고 와. 그럼 갖고 오죠. 다시 갔더니 야, 기간 끝났어. 뺏긴 거죠. 농민들이요. 그리고 야, 얘들이 지금 뭐 해야 돼? 에이, 안 해. 일본 놈들이 한다고 시켜 뺏기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지고 싹 다 뺏어가요. 이게 토지조사 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근대적인 토지 측량을 다시 해서
니들의 토지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명분 하에 토지 약탈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한쪽 면에서는 총독부에서 미리 총독부 관리가 찾아갑니다. 지주들 있죠. 돈 많은 부호들에게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거 신고하거든? 그러면 니들 가서 신고해. 야, 왜 뜬금없이 이런 걸 해? 내가 니네 한다고 해야 돼? 해야 돼. 왜? 안 하면 뺏겨. 다 뺏기고 있잖아. 아, 그래? 야, 알았어. 그럼 뭐 가져가야 돼? 엄청 복잡하거든? 이거 적어줄 테니까 가져와. 그러니까 지주들이 총독부에 갖다 내면 이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일본 놈도 고맙네. 내 땅을 보호해줬어. 와! 뭐예요? 친일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친일파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땅을 뺏겼어요. 와, 열받아요. 그렇죠? 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요. 지주가 야, 니들 우리한테 소작할래? 라고 하는 소작농으로 전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지주들이 어떤 사람들의 친일파죠. 그러니까 지주들이 얘기합니다. 어이! 소작료를 얼마씩 냈었지? 아유, 50% 냈었지요. 무슨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누가 그래? 세상 바뀐 거 몰라? 80% 내야 돼. 예? 그럼 우리가 20%. 이 20%에서 뭐 띄고 하면 10%인데요? 아, 씨마, 다른 놈 부르면 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소작농도 완전 무시되고 지주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얘들은 왜 이렇게 돼요? 뒤에 누가 있어요? 총독부가 있죠. 그러니까 친일파 지주가 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식민지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주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요. 얘들은 농민을 지배하면서 총독부가 결과적으로는 농민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자, 지주들은요, 고마우니까 이 중추원, 친일파 관리들, 이들에게 뇌물 주면서 이런 구조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18쪽 한번 볼게요. 양가로 3번의 토지 침탈 사업이에요. 그것이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요. 얘들이 토지 조사령이라고 만드는데 그게 1912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1912년에 그 토지 조사령을 만들었고, 그러면 1912년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아니요, 그냥 19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확립 명분, 그래서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고요. 소작인의 경작권은 다 부정되죠. 자, 방법 신고제예요. 그래서 복잡한 서류 기한부 신고제고요. 니은번 보시면 전개. 그래서 한국인이 엄청 짜증나죠. 그렇죠? 그리고 신고 기간이 짧고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정도는 좀 지울까요? 지우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결과 볼게요. 총독부가 토지를 다 약탈해 갔죠. 자, 그리고 대부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왕실의 토지까지도 싹 다 가져갔고 국토의 대부분을 싹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 과세지 면적이 증가하죠. 왜냐? 토지 측량 사업을 다시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땅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럼 뭐예요? 과세, 세금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총독부는 오히려 지세가 증가해요. 그래서 세금이 증가되면서 그러면서 또 이걸 가지고 식민 비용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죠. 식민 통치 비용으로. 디귿번 지주제, 식민지 주제 확대입니다. 지주의 권한이 강화되고요. 소작농은 거의 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양괄호 4번의 산업 침탈이죠. 회사령이 시행이 됐는데 이 회사령은 허가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사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운 거예요. 자, 회사령, 회사 설립 시 어떻게 총독이 허가해 줘야 돼요. 자, 그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산업도 통제하는데요. 어업령, 삼림령, 그리고 광업령, 임야, 조사령, 별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 공통점이 뭐가 보여요?
토지, 그렇죠? 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언제로 보시면 돼요? 1910년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19쪽의 기만적 문화통치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자, 양거래 일본의 문화통치 시행 배경. 자, 보세요. 우리가 못 살겠죠. 우와, 죽겠어요. 애들이 그냥 인권 이런 거 없죠. 그냥 두드러 패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니까 우리가 3월 1일에 만세운동, 거족적인 만세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3월 1일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4월, 5월, 6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이놈들은 어떻게 했다? 이놈들은요, 총칼을 휘둘리면서 학살을 자행했어요. 대학살극이 벌어진 거죠. 이 외신들이요,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에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기점으로 3.1운동 있은 다음부터는 얘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놓고 길 가다가 사람 두드러 패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합법이야. 내가 헌병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몸살이고 그러면서 총독부에서 야, 이제 우리 정책을 바꾸자. 이제부터는 문화적으로 통치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두드러 패지 마. 뒤에서 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절대 안 돼. 뒤에서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표시를 못하지만 속으로는 머리를 막 미친 듯이 뜨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켜가지고요. 독립군들 잡아요. 그러면 이때는 막 두드러 패고 막 이렇게 했다면 그게 아니죠. 설득을 해요. 네 이렇게 하면 누가 시켰잖아. 너가 그렇게 할 놈이 아니잖아. 누가 했어? 얘기만 하면 풀어줄게. 아니, 난 그런 거 없어. 아, 참, 너 딸내미 이쁘던데. 야, 니네 어머니 아버지 저기 계시더라. 손대지 마. 아니, 그러니까 뭘 손을 대? 얘기만 해줘. 얘기를 했어요. 근데 풀어줘요. 그렇죠? 그걸 봤어요. 옆에 사람이 가진 고문, 이빨 뽑고 손톱 빼고 발톱 빼고 가진 고문을 당하다가 그걸 봤어요. 예, 누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이 이간책을 쓰는 문화통치예요. 그래서 기만적 문화통치라고 합니다. 이때는 민족 분열하고요. 서로 찌르게 하고 서로 다툼을 벌이게 하고 이놈들은 그걸 뒤에서 조정하는 그리고 만약에 잡히게 되지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 가서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팼지요. 이때는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가혹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의 단적인 예로 뭐냐면 감옥이 3배 이상 증가가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때 감옥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3배 이상 증가가 됐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 잡아들였다는 얘기죠. 잡아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더 심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배 이상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거리 다니다 보면 막 피투성이 되고 막 헌병들이 찍어 누르고 막 그랬다면 이 1920년대는 그냥 평화스러워요. 별일 없어요. 아유, 막 헌병한테 그 경찰들한테 따져요. 순사한테도. 아이, 이러시면 됩니까? 순사가 야, 저쪽 가서 얘기하자. 아니, 내가 거길 왜 가? 막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도 있을 때도 있고. 하여튼 띵동띵동 막 그러면 전차 다니면서 조용한 분위기. 겉으로 보면 평화지요. 평화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잔인한 고문과 악행이 시작되었던 때가 이 기만적인 문화통치 때입니다. 자, 319쪽 문화통치의 시행, 동그라미 1번의 배경, 3.1운동의 영향이죠. 3.1운동. 자, 무자비한 일제 탄압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됐고요. 게다가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생각도 틀려졌어요. 이것들 봐라. 찍어 누르니까 좀 한계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거죠. 본질, 유화적인 식민 통치 방식을 제시한 기만적인 통치로 바뀐다. 민족 분열책이에요. 이 대표적인 민족 분열책 기만 통치 증거가 관동 대지진인데 1923년에 관동 지역에서 그 대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이 다 죽고 아주 건물은 아주 폭삭. 완전히 그냥 막
그 종말이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요. 그 환자들도 생기고 돌림병도 돌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사회 치안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일본 본토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때 이 모든 책임을 한국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야, 지진 난 거 쟤들이 맨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놈들 죽어라 그러면서 맨날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게다가 사회 그 지금 우리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데 지금 막 보면 막 저기 도적질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이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시위대가 막 있으면서 중앙정부를 따지고 막 그랬잖아요. 저 봐, 저런 것들 다 조선진이 저 뒤에 있잖아. 조선진이 저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착한 일본인을 누가? 조선진이 다 망치고 있는 거고 조선인들이 이런 것들 다 사회혼란 조장하고 강도, 살인 이런 것들 악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한국 반한 감정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반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죽이는 단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조선 말만 쓰면 김씨 저기에서 죽창이 날라오죠. 그런 비인도적인 6천에서 8천 명 정도가 대학살을 당했던 때가 1923년. 근데 그때는 얘들이 무슨 통치예요? 우리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목적. 한국인의 이간 분열을 유도하고요.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혈안이 됐던 놈들이 이 일본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친일파 양성. 동그라미 4번 볼게요. 문화통치의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총독. 자, 헌병 대장 중에서만 무관에서만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문관에서 임명할게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문관에서 임명한 적은 없고요. 자, 그리고요. 이 헌병 경찰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군인이 경찰을 하니까 얘들이 총 쏴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경찰, 보통 경찰로 바꾸자라는 거죠. 우리가 바꿀게 라고 하면서 지금 총독이 이제 얘기합니다. 자, 전국의 헌병들은 다 모여라. 자, 지금 내가 지시하니 문화통치가 시작됐다. 이제 니들은 필요 없다. 백수, 우리 백수 된 거야? 그게 아니고, 야, 그 앞에 있는 옷을 갈아입어. 경찰 제복으로 갈아입힙니다. 요것이 1920년대인데, 헌병들을, 그 군인들을 경찰로 싹 다 위장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어떡하냐? 야, 군인에서 경찰로 바꿨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력 부족이야. 니들 나라를 지켜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본토에서 경찰력을 조금 더 보충할게. 그러면서 3배 이상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인이 3배 이상 더 늘어진 거죠. 자, 니은번 보통경찰 통치,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로 전환을 했고요. 경찰의 수와 장비 등이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고등경찰제도라고 해서 이상한 경찰을 만드니 이것은 누굽니까? 독립운동가들만 색출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색출은 일본 단어죠. 일본 애들이 이 독립운동가,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잡아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으니 그게 고등경찰이에요. 보통경찰, 고등경찰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감옥도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치안유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엄청 중요해요. 리얼번 언론정책입니다. 그래서 야, 니들 그동안 힘들었지? 여기에서 폐간시켰던 민족신문 다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일보, 동아일보들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민족신문이 창간되고 활동을 하는데 뭔 기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안맹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전 검열이 들어가는 거죠. 대신 우리한테 검토는 받아야 돼. 우리가 먼저 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지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거 지울 수는 없는데요. 그럼 폐간당할래? 지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그리고 교육정책.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20년대 가면요.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금을 해서 대학교를 만들려고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대학교를 만들어주니 그것이 경성 제국대학인데 대학교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게 웃기죠. 지들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친일파, 극소수의 뼛속까지의 친일파의 자제들만 입학이 가능한 거고 표방하는 거죠. 뭐라고? 야, 한국 사람도 대학교 입학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양가로 이번에 이제 산미증식 계획인데요. 이놈들은 산미증식 계획을 합니다.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욕을 할 뻔했는데 아무튼 산미증식 계획은 뭐냐면요. 1920년대 있었던 일본의 악랄한 그 쌀 수탈 계획입니다. 자, 일본 본토에서요. 경제 발전이 있잖아요. 일본 애들이 산업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농민들이 농촌에 문제가 생겨요. 농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가요. 그래서 도시는 도시대로 도시 문제, 농촌은 농촌대로 농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하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죠. 도시 사람은 도시 사람대로 일본 중앙정부에다 따지기 시작해요. 쌀값이 이렇게 되는데 안정화도 못 시키고 니들이 정부냐 막 그러면서 따지죠. 일본은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아하, 총독한테 얘기하죠. 야, 이거 있잖아. 이것 좀 해결해봐. 총독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간단하네. 총독부에서 얘기합니다. 자, 농민들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농민들에게, 야, 니들 쌀 좀 더 잘 만들어야겠어. 왜? 안 해? 내 마음이야. 아니, 그러지 말고 쌀 증산을 하자라는 거죠. 쌀 증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잖아요. 증산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대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수지도 많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비료 이런 것도 갖다 주고요. 그리고 종자 이런 것도 개량하고 그리고 이 일본 놈들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농촌 교육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자, 농민들은요, 갑자기 얘들이 우리 먹고 살기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증산량이 막 많아지거든. 원래 이 내용을 보세요. 원래 생산량이 있지요. 원래 생산량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증산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생산량보다 몇 배가 많아진 거예요. 우와, 얘들이 고마울 때가 있었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총독부에서 얘기하죠. 야, 증산량 갖고 와. 그렇죠? 증산량 갖고 와. 이것을 뺏어가려고 했던 게 일본 놈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것을 뺏어가가지고 여기에다 퍼다 날르는 거예요. 그래도 쌀값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어봐. 야, 안 되겠다. 이것도 갖고 와. 라고 하면서 생산량까지 갖다가 일본 본토에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진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져요. 오히려 우리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다 뺏기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따지기 시작하는 총독부는 시끄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에서는 쌀값이 안정화되겠죠. 쌀을 계속 퍼다 날르니까요. 그래서 이 쌀 수탈을 하는데 이때 어느 쪽에다가 수탈을 하냐면 이 목포 군산 이쪽 항구를 열어서요. 이 항구를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쌀 수탈 항구로 발전이 되는 게 목포항과 군산항이에요. 이때 이제 수탈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요. 쌀값이 오히려 폭락해 버렸어요. 너무 퍼다 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농민들이 가만히 있어봐. 야, 우린 안 그래도 지금 농촌 일손도 부족하지. 근데 쌀값이 폭락했어. 니들 정부는 우리 정부냐? 누구? 막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야, 총독부 그만 가져와. 안 돼. 그러면서 총독부에서 부랴부랴 야, 이제 중단한다라고 해서 중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보세요. 요건 뭐예요? 계속 퍼다 날르죠. 근데 퍼다 날르면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일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이걸 유입하면 쌀값이 더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일본 바다에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쪽으로 봐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조선 총독부 농민. 자, 이 총독부가요 손해를 봤어요. 어떤 손해를 봤죠?
이 비용 있죠. 이 비용을 우리 지주들에게 부담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들이 열받아요. 야, 이러면 곤란하지. 야, 이렇게 하면 야, 예전에 네 그 뭐야 승진했을 때 내가 돈도 주고 그랬는데 니들 나한테 이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야, 이 멍충아. 이게 아니지. 너희 소장료 받잖아. 아! 그러면서 농민에게 더욱더 가혹한 수탈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수탈을 더해죠. 그러니까 소장료를 더 증가를 시키면서 이것을 갖다가 얘들한테 넘겨주니 지주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죠. 게다가요. 이 지주는요. 농민에게 뭐 받아요? 소장료를 받지요. 뭘로 받아요? 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쌀로 받아버리니까 자, 이 국내 문제도 생겨요. 자, 우리나라 쌀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쌀값이 폭등하는 기현상이 생겨요. 쌀은 분명히 많이 나왔는데 쌀이 폭등하죠. 그러니까 이 지주들은요, 쌀로 소장료를 대신 받았죠. 그러니까 지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부자가 됐어요. 식민지주의 강화지요.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공통점은 뭐냐? 식민지주의 강화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탈이 가혹하게 계속됐고요. 이 농민들은 야, 우리 그냥 다 죽자 뭐 이런 분위기니까 총독부에서 그러지 말고 이거 먹어. 그래서 콩이나 이 잡곡 있죠. 이런 것들을 먹여요. 근데 이 콩이나 잡곡이 어디서 온 거냐면 만주에서 그 돼지들한테 먹였던 그 사료의 재료 있죠? 그걸 받아 먹이는 거죠. 됐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 조용히 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 때라니까요. 이기 때.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배경.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일본의 공업화가 진전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촌양도 현상이 생기고요. 쌀값이 폭등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제 국내로 시야를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산미 증식 계획이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320쪽. 동그라미 2번 내용. 쌀 뭐 종자 계량해 주죠. 다 비용 다 대줍니다. 동그라미 3번 중단. 왜 중단했어요? 일본 본토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면 무조건 1920년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무조건 1910년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과 동그라미 4번 식민지주의 강화지요. 지주들은 더욱더 잘 살아요. 그래서 증산 비용을 막 증가시키고 농민이 더 힘들어졌다. 농민은 몰락하죠. 니은번 티귿번 보세요. 쌀 중심의 단작형 구조로 바뀌죠. 예전에 여러 가지 잡곡 이런 거 농사 못 짓게 해요. 쌀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쌀의 단작형 농업 구조로 변화되는 거고 식민지주는 여전히 강화돼요. 오히려 재산이 증가하지요. 자, 잡곡을 수입해서 먹였고요. 5번에 보면 목포 군상은 쌀 수탄항으로 오히려 성장을 하는 아브란 역사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1920년대 양괄호 3번에 일본 자본의 조선 침투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회사령이에요. 자, 보세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얘들이 뭐였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땅을 가져왔죠. 그래서 일본 본토, 일본의 자본가들한테 땅을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엄청 싸게.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가들이 우와! 그러면서 땅을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이 언제까지죠? 1912년부터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자, 일본 놈들이 이때 땅을 샀는데요. 이 땅을 이때 만약에 15년에 샀다라고 해도 못 들어오죠. 왜요? 들어와봐야 18년까지니까 묶였잖아. 그린벨트야.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때 되면 가자라고 해서 이때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까? 그래. 1919년 가려고 그랬더니 시끄럽죠. 3월 1일 3.1운동. 그러니까 이제부터 1920년대 가면서 일본 놈들이 내 땅 찾으러 온다 그러면서 1920년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1920년대 들어와가지고 얘들이 뭐 만드냐면요. 회사를 만들어야죠. 자본가들이니까 돈 있는 애들이니까 땅을 왜 샀겠어. 그 땅으로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일본 상인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회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조선 총독부가요. 회사령이라는 거 만들어 놔가지고 허가제잖아요. 허가제인데 그동안 어떻게 시행했죠? 자, 1910년대. 저 총독 좀 만나러 왔는데요. 뭔 일인데? 회사 만들려고요. 없어, 총독.
들어가는 거 봤는데요. 없다고 가라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조선 총독을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총독이 얘기하죠. 예, 기부금 내야지. 기부금 못 냈어요. 가. 기부금을 냈어요. 완전 뼛속까지 친일파 허락을 받았어요. 자, 그럼 회사 만들까요? 뭐 만들고 싶은데 공장을 안 돼. 왜요? 안 돼. 단순한 것만 만들어. 1차 산업. 막 그런 기간 산업. 그렇죠? 그것만 만들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920년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충격을 받는 거야. 회사령? 회사 못 만들어요. 총독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준대. 뭐야 이것들 지금 장난쳐 내 돈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총독에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조선 총독이 나와서 왜 그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서 회사령을 철폐시켜요.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1920년대 신고제. 그러면 간단하죠? 신고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기업이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장군의 아들 해가지고 막 김두한 막 이런 거 막 보셨잖아요. 막 이런 거 예전에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같은 거 막 그렇죠? 그때가 1920년대인데 거기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의 사회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종로거리에 일본 상점이 막 들어와 있죠. 이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이런 것 때문에 회사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본 회사들이 막 만들어지고 한국은 한국대로 우리 조선 상권은 지키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기죠. 그런데 보세요. 얘들이 기업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도 반사적으로 신고제로 바뀌었잖아요. 신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도 신고제로 신고하고 회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도 만들기 시작하고 얘들 회사도 만들기 시작하는데 경쟁이 붙었죠. 그래서 자,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 일본 거 물건 사면 우리가 식민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일본에 돈이 들어가면 이 돈이 일본 돌고 결국엔 총독부 들어가면 이 돈 가지고 우리가 억압당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물건을 사자라는 1920년대 물산 장려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회사령 철폐. 그래서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칠판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일본 관세 철폐 나오죠. 그래서 일본 상품의 수출이 증대됩니다. 일본에서 관세를 없애버렸어요. 세금이. 그러니까 물건이 엄청 싸게 들어오죠. 그 싸지요. 물건은 좋지요. 사람들이 일본 거 사지 우리 거 안 산단 말이죠. 자, 3번에 이제 그 암울한 시대 민족 말살 통치로 들어가 봅시다. 자, 배경 세계공황이 터져버렸어요. 이 1920년대 후반 가면 세계공황이 터져서 일본에도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 놈들은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우리 이 착실한 일본 국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얘는 그 국제사회에서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덤탱이를 씁니까?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을 키웁시다. 그러면서 군국주의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아야죠. 일단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합시다. 그러면서 군국주의 체제로 가게 되고 군사훈련을 막 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도발합니다. 전쟁을 도발해서 그리고 저 국가를 이기게 되면 그 국가의 나머지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법 침략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자, 니들이 잘못했지. 그래서 니들이 잘못한 거.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챙기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걸로 승화되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이 무서운 정신상태, 정신무장이 되면서 1931년에 중국을 먼저 치는 거죠. 만주를 쳐버리니 만주사변이 터지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세계 공황 등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고 사회가 불안할 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국주의 체제로 가고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러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아주 전쟁에 광분해버려요.
자, 동그라미 2번 목적. 한국인을 침략 정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거죠.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조선 사람이 일본 전쟁에 참여하면 불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자, 조선이 아니고 니들도 다 일본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없는 거야, 민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 김씨라고 있어요. 길동아라고 얘기했을 때, 예, 그러면 엄청나게 혼납니다. 이지게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민족이 없거든. 민족이 없는데 무슨 니들 말이 있어요. 말과 글이 없죠. 하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김씨 혼나는 거죠. 나카무라 창씨 개명 들어가는 거고, 아주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것이 1930년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목적. 한국인을 침략 정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목적으로 민족 말선을 추진했고요. 자, 주요 내용 보세요. 니은번 보세요.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한 몸이었다라는 거죠.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다라는 거예요. 동조론. 신사참배, 한국신민서사, 암송 이런 것들 다 강요했고, 궁성요배. 궁성요배는요,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쪽을 보고 엎드려서 큰절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동쪽 쫙 하면 뭐가 있죠?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의 왕에게 큰절하고 들어가는 거 궁성유배고. 자, 321쪽 봅니다. 민속 말살정책 디귿번에 보시면 우리말, 우리 역사교육 다금지, 일본식 성명 강요, 창씨개명이죠. 자, 학술, 언론단체 다해산. 그렇죠? 니들이 뭔데, 민족이 없는 거라니까. 원래 조선은 없는 나라고, 이것은 조선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일본이라고 써야 돼. 조선어 안 되고요. 조선 역사 안 돼요. 일본어, 일본사가 뭡니까? 국어 국사가 되는 거죠. 자, 리을번 기타, 집회 결사의 허가제, 조선어학계 사건 뭐 이런 거,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 사상범 예방 구금령,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10호 단위의 애국반. 요것은 뭐냐면 10가구를 하나로 묶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애국반을 편성해서 얘들이 찔르는 거지. 독립, 자, 순사, 저기 독립한데 막 이렇게 찔르는. 자, 양거리 2번 193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 동그라미 1번에 병참기주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를 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군사물자. 그렇죠? 그래서 병력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 만들고 탄 만들고 총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대륙 침략하는 거죠. 일본은요, 전쟁 안 해요. 이 본토는 조용히 있지요. 그렇죠? 여기만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거 병참기지화입니다. 자, 기억번 배격, 침략 정쟁이죠. 그래서 여기에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술탈해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 있죠. 조선 사람들, 그렇죠? 사람, 물적, 조선 물건들, 그래서 뭐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가져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아래 보세요. 니은번 전개. 자,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중화공업, 광공업에 집중을 합니다. 군수공업 원료 생산하고요. 자, 디귿번 농공업의 불균형이 엄청나죠. 농업에서 농업사회에서 바로 중화공업 사회로 넘어가 버렸으니 중간에 없잖아요. 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남면 북양입니다. 자,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면양을, 그렇죠? 다 수탈해가는 1930년대. 자, 동그라미 3번 인적 수탈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대표적으로 1938년에 국민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총동원령. 국가 총동원령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 그리고 공장으로 끌려가는 거 크게 두 가지예요. 전쟁터로 가는 건 총알바지 가는 거고요. 공장은 공장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 그리고 탄광 이런 데에 데리고 가서 무지막지한 가혹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끌려가면 그냥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니은번 노동력, 국민징용령. 그래서 100만 명 정도를 탄광,
학도, 그리고 군수, 공장에 다 동원을 해요. 사람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D급번 병력,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 이런 거에서 전쟁의 총알바지로 다 내몰고요. 학생, 학도병 뭐 다 그냥 학생들 다 끌고 가고. 자, 그리고 학교에서도요, 뭐 가르칩니까? 전쟁하는 법 가르쳐요. 군사훈련 시켜요. 자, 리을번 여성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라고 해서 12세에서 40세까지 배우자 없는 여성, 여자들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물자 공장에다가 그냥 막 처박아 놓고 막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자, 미음번 군대, 종군 위안부인데 이것은 위안부라는 단어가 웃기죠. 성노예죠, 성노예. 그래서 성노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성노예 정책인데,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장부를 막 적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막 터지고 막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특히 여성들한테. 얘들아, 니들 힘들지, 먹고 살 게 없지.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쟁 중에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에서 사람 인력이 필요해. 근데 나보러 어찌라고요? 근데 그게 간호사로 가는 게 어때? 그래요? 간호사 뭐 돈 얼마 줄 거예요? 지금 뭐 환산하면 한 6, 700,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저 갔다 와도 될까요? 제가 돈 벌어야죠. 빨래만 갔다 와라 라고 해서 이제 태우죠. 차에 타면 내리면 여기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그 군인들을 받는 거죠. 군인들을 상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성노예, 이런 아주 잔인한 비인간적인 짓거리를 냈으면서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조직화했다. 조직적으로 이것을 선동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얘들은 그거 인정 안 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했냐. 그거 정부는 모르는 일이다. 증거 다 있고요. 그리고 얘들이 그렇습니다. 또 아주 그냥 이제 그게 다르잖아요. 그럼 막바지에 달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전쟁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래, 성 이렇게 놀이개로 쓴 거 우리나라만 그래? 전쟁한 나라 다 그래. 왜 우리한테만 그래? 지금 더 제가 여러분들이 대신 욕해 주세요. 와. 하여튼 미운번 군대 위안부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분 몇 분 안 계신데 빨리 해결 봐야죠. 그렇죠? 일본 놈 그만할게요. 자, 아휴.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적 수탈인데요. 기억번 식량 수탈입니다. 그래서 식량 공출제, 그래서 공출합니다. 그래서 또 배급제, 그래서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제 산미증식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재개합니다. 이 단어를 좀 유심히 봐주세요. 아직까지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미증식 계획을 재개했다 그러면 이때로 보시고요.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1920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축도 증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쇠붙이 국가의 쇠라는 쇠는 다 가져가죠. 근데 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엄청 많이 해요. 그게 뭡니까? 종교. 그래서 교회 그리고 그 불교 사원의 종 이런 것까지 싹 다 가져가죠. 그리고 1919년 3.1운동 때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아주 그냥 교회 불지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천벌받아서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시대 구분을 마무리를 짓는데요. 우리 시대 구분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에 몇 가지 몇 쪽이에요? 맨 처음에 317쪽 있죠. 317쪽의 표, 여기 막 주절주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쪽에다 설명을 드린 것을 자료로 놓고요.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있었던 일은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지로 다 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은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 이상?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두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4번 시험 보면 4번 다 나오니까 무조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좀 쉬었다가 3.1운동 들어가겠습니다.